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부여에서 살고 있는 60대 후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다가 속 시끄러운 일이 많이 생겨 혼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자식 상팔자라고 했는데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정말 마음이 고생되는 일이 많아요. 제 사연을 공유하고 싶어 글을 쓰다가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글을 쓰고 보내는 것도 큰 도전입니다. 저의 삶 속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충남 부여가 고향이었어요. 한 집에 6남 중 셋째로 태어나 초등학교 졸업도 겨우 했습니다. 한국전쟁 전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기를 경험했어요. 아버지는 농사짓는 소장농이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행상 일을 하며 국수를 만들어 팔던 일을 하셨습니다. 하셨던 거요. 식구가 많은 집이라 부지런하게 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죠. 그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도 그랬겠지만 자급자족으로 살고 기술을 익혀가는 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20살이 되고 동네 양장점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성격이 좋고 패션 감각이 뛰어난 언니가 같이 일해보자고 제안한 거였어요. 아는 게 없었지만 뛰어난 눈썰미를 가지고 손님들에게 체형에 맞는 디자인이나 색상을 코디해 주어서 나름 손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첫째 남편도 그때 만났어요. 그는 저보다 2살 연상으로 양조장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어요. 저도 젊을 적에는 자주 귀엽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인기가 꽤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게 호감을 표시한 다른 남자들과는 달리 남편은 꾸준하고 성실하게 지내며 챙겨주었어요. 그 모습에 매료되어 24살 때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둘 다 가진 것이 없지만 청춘 하나로 서로를 믿고 열심히 살아갔던 시기였어요. 가난하지만 독점적이고 착한 인품을 지닌 남편과 만나 아들과 딸을 낳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신이 화목한 우리 가족을 시험했는지 제가 35살일 때 남편이 다른 나라로 출장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때 아들은 10살, 딸은 8살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고 가장 역할을 맡아서 일을 하려니 불안했어요. 가방끈도 짧고 소유한 게 없는 젊은 여자가 할 일이 많지는 않더군요. 마침 부여에서는 일자리도 없고 대전 같은 큰 도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처녀 시절에 배워둔 양장점에서의 봉제 기술이 도움이 되어 시장에서 수선 일을 하며 남매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비록 젊은 나이에 홀로 남았지만 먼저 떠난 남편과 사이가 좋아서 썼고 자녀 둘을 키우며 살아가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팔자라는 인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20살이 되었을 때 우연한 기회로 예전에 친구로 지냈던 사람과 다시 만났습니다. 함께 초등학교를 다녔던 친구 중 한 명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첫사랑의 결심도 했었지요. 순심아. 대전으로 이사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마주칠 줄 누가 알겠어요. 지수가, 너는 여전해. 우리 거의 15년, 20년 만에 만나는 거 아니니? 너 결혼했다는 소식 들은 것 거의 20년 전이니까 진짜 오래됐어. 그럴수록 세월이 벌써 그렇게 흘렀나 싶네. 맞아. 잠시 순심이랑 우리 오빠 그렇게 헤어지고 하는 일이 있었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얘기를 들었어. 얘기만 듣고 장례식도 못 가보고 늘 미안해요. 순심이 더가 모아. 그래, 나 같은 우리 집 쪽은 쳐다도 안 받겠다. 아줌마. 아저씨는 아직 건강하시지? 우리 부모님은 정정하셨지? 막내 동생은 벗과 안 돼서 그 자랑을 아직 하시고 뭐 그래냐니. 너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아주는 수제엿을 팔고 있어요. 나는 경산으로 가 있고 남편과 아이들은 자리를 꾹 찜고 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먼저 떠났고 아이들은 올해 20살이 되는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둘인데 남편분이 어쩌다 끼다고 미안해, 몰랐어요. 우리 오빠 소식은 들어봤어? 아니, 돈이 오빠는 잘 지내지? 우리 오빠는 너랑 헤어지고 나서 결혼도 안 하고 그러더니 너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선 볼 기회를 봐서 장가 들었는데 결혼 초기에는 삐걱거리더니 얼마 안 살고 헤어지더라고. 이젠 50살 앞둔 지금도 계속 혼자 그렇게 지내고 우산의 엄마도 꿈에 그리던 손주를 못 보고 일찍 떠나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러다가 알았구나. 처음 들었어. 동훈 오빠가 이혼한 게 있었구나. 쉬지 마.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내가 우리 부모님 대신 사과할 거야. 미안하다. 마음의 응어리가 되었다면 진심으로 사과할게. 무슨 소리야. 아, 진수가 너가 많이 도와주고 신경 써준 걸 다 아는데 마음에 싸우는 거 없으니 걱정 마. 나에게는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큰 오빠의 학교 후배인 최동훈이 일하는 남자였어. 10대 시절에 큰 오빠 친구들이 보이고 집에 많이 놀러 왔었었어. 큰 오빠는 골목대장 같은 스타일이라 평소 다른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래인지라도 모르게 최동훈인 남학생이 우리 집에 놀러 온 날, 우리는 서로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었어요. 10대의 순수한 사랑,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많이 주었어요. 상남자인 돈 오빠는 우연히 부유한 부모님께서 알아주시는 부잣집 아들이었죠.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 가난한 소장농의 딸을 좋아해 남자 집안에서 권리를 주지 않을 만큼 힘든 상황이었죠. 작은 시골에서 아들이 여성에게 빠진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 지원이가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집에 찾아와서 사회적 지위를 들이댄 뒤 난리를 치고 돈을 주며 제게 아들을 떼어내라고 하셨군요. 우리 부모님에게는 우리 형제 상호 간에 다툼이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 이야기하고 가족들은 상대방 집안을 알기에 그들 앞에서 사죄하는 게 품이었습니다. 큰 오빠가 없어서 다행히도 그 자리에 없었지만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자존심 이상의 짓을 할지 모르겠죠. 부모님이 가족들에게 그 집 아들과는 다시 만나지 말라고 엄히 당부하신 게 기억나요? 어렸을 때도 많이 우러러고 울었어요. 그 이후에는 연락이 끊긴 그 사람이 찾아와서 거절해야 했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친구였던 누이가 중간에서 연락을 해주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친구와도 연락을 끊었다고 했죠. 그래서 제 첫사랑은 끝났어요. 저는 먼저 결혼을 했고 동훈 오빠는 대전에 있는 의대를 합격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됐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들었어요. 친구인 지숙이가 제게 그 얘기를 했는지요. 어느 날 제가 일하는 의사실로 동훈 오빠가 찾아왔어요. 50살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10대 때 그 얼굴을 간직하고 있었답니다. 차 한잔 하자며 오빠가 이야기를 제기했어요. 자기 부모님이 우리 집을 찾아가서 협박했던 줄 모르고 상처를 준 것에 대해 평생 속죄하고 살아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살면서 언제나 죄를 가슴 한켠에 잊지 못하고 살아왔답니다. 그 긴 시간을 돌이켜 다시 만난 그날, 둘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버하는 친구처럼 다시 연락을 하면서 지냈어요. 아이들 둘 다 20살을 넘어 대학에 가고 취업도 하면서 자연스레 독립을 했고 혼자 지내며 오빠가 아이들도 다 컸다고 할 때 내가 행복하단 생각이 들어요. 삶을 살아왔다면 좋겠다고 말하며 자기 자신과 만나보지 않겠느냐고 했어요. 저는 이미 늙었기 때문에 무슨 연애냐고 하니 한숨 돌렸지만 40대와 50대가 어떻게 늙은 나이냐며 인생 후반기를 함께 보내자고 하더니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만나기 시작하자 10대 풋풋한 연애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들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제 자녀들에게 살갑게 대해주어서 정말 잘 되었어요. 아들은 그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딴 아저씨랑 엄마가 잘 지내면 좋겠다고 적극적으로 밀어주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첫사랑인 저와 오빠의 사랑 이야기에서 너무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로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 47살 때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부여보건소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제가 일을 그만두고 편히 쉬었으면 하는 바람이 커서 대전 의장실 일을 그만두고 남편을 따라 부여로 내려왔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던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평화로운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항상 저를 배려해주고 눈빛만으로도 이게 사랑받는 거구나 알게 해주는 남편이 울타리 같이 있으니 얼마나 편하던지요. 어느 날 식당을 함께 가는데 저도 모르게 식당 테이블을 걸레로 닦고 있으니 남편이 저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앞으로 자기와 살면서는 이런 일을 하지도 말고 가만히 대접받고 살라고 하더군요. 그 말 그대로 남편과 함께 살면서 여왕처럼 살았습니다. 혼자서 자녀 둘을 키우면서 고생했던 것을 알기에 남편은 더욱더 아낌없이 돌봐주었죠. 안타깝게도 함께 16년을 살다가 폐암 사기 판정을 받고 남편이 제 곁을 떠났지만요.
함께 살았을 때는 제대로 느끼지 못했지만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야 이 사람이 정말 부잣집 아들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전부 제게 남겨두었는데 그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죽기 전 유언에 따라 제게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15년가량의 세월을 통해 모든 것을 제게 주고 싶다고 하셨죠. 남편이 암으로 투병하고 떠난 후에는 한동안 실감이 나지 않고 공허함과 슬픔에 휘말렸습니다. 너무나도 큰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첫째 아들이 손주를 안아 주었습니다. 대전의 대학가에서 포차를 운영하고 있는 큰 아들과 며느리는 7년의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하여 몇 년 만에 힘들게 아이를 가졌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부부하고 거리에서 그렇게 슬퍼만 하고 계실 거예요? 아저씨가 돌아가신 지 2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그 슬픔을 떨쳐내세요. 살아계신 분은 살려주세요. 솜씨 좋은 대전에는 아들 집으로 놀러 올 거예요. 우리 동석이를 보러 가야겠어요. 슬픔에 잠겨서는 안 되니까 대전에 있는 첫째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갓 태어난 손주를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며칠을 머물면서 아이를 다정히 챙기며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손주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엄마께 혼자 사게 두지 않겠어요. 이번에 우리는 전세 계약을 다 해야 해서 소아이사도 해야 하는데 저희랑 같이 사실래요? 한번 상담하니까 부동산도 좀 봐주시고요. 부모님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집을 사려고 해요. 어머니, 제 친정은 매우 거리가 있고 동선의 가족들과 함께 살기에는 돈도 그렇고 믿을 만한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우리 함께 살아요. 저가 잘 살 테니까 어머님 마음 놓고. 마침내 부모님은 고민 끝에 부모님 집을 팔고 대전에 아파트를 사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라고 알면서 속는다 해도요. 대전에서 아파트를 살 때 70% 이상을 제 돈으로 구입했지만 아들의 명의로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손주로 낳고 식당에서 일하는 딜러도 힘든데 집이라도 있다면 더 안정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손주를 보살피면서 아들네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산후조리 중이어서 집안일도 전적으로 맡고 손주도 돌봐주었어요. 이런 식으로 몇 달이 지났는데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 여러 일에 신경을 씁니다 보니 몸은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서로 협력하여 일을 나눠보자고 제안했더니 자신은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해서 서러워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나 혼자 하겠다고 하긴 했지만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손주가 태어난 것이 원래 있었는데 아마 여름이라 그런지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해요. 주었는데도 엉덩이에 땀띠가 나고 피부가 뒤집어지죠. 생전에는 아이에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아들이 그것을 보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어머니, 어떻게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았나요? 땀띠가 나고 피부가 날 것 같은데요. 와, 정말로 너무 한 일이 아니에요. 집에서 하는 것도 딱히 없으시다면서 아이 한 명 돌보는데도 기저귀를 제대로 갈아주지 않는다는 게 말이 돼요? 정말로 너무 어처구니 없어요. 제가 매번 확인하고 신경 쓰고 있는데 그런 말을 선하게 하면 아이가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살이 썩 나빠져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질 거예요. 자기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지만요. 한글이나 축약어를 포함한 문장이어서 처음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제가 파악한 내용을 기반으로 재구성하겠습니다. 한번 땀이 나니까 크게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보고 진짜 기분이 차분해졌어요. 이 친구는 확실히 아이돌이 있거나 성질이 덜컥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면 냉정한 원인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그 사건은 사실 처음일 뿐이죠. 그 이후로 아이에게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제가 끌려서 얼마나 소란스럽고 치가 높은지 사는 동안 안 본 시집살이를 겪는 느낌이었어요. 며느리로서 오조리 수발집의 일손자로 돌봄을 맡고 때때로 식당 보조일까지 함께 해야 했던 게 거의 10년이나 됐어요. 그렇게 살다가 지금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생겨버렸어요. 아들이 운영했던 식당이 재정적인 한계에 도달한 것이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제게 이야기할 만한 말이 있다며 4배라도 더 큰 소리로 불러왔지요. 엄마랑 부여가 집 팔고 남은 돈이 따로 없어요. 아니면 아저씨가 유산 같은 건 안 난 계셨어요. 너 이부 여주 계약서 다 봤어? 따로 돈 없는 거 알지?
아저씨 유산을 또 무슨 소리야? 아, 아저씨 웃어 엿을 먹고 있어. 의사라는 직업은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 돈을 더 벌지 않나 어디 꿈을 꾸며 동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어머니, 우리 식당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제삭하신 돈이라도 좀 없으세요? 내가 말 안 하고 싶은 건데. 너희 식당 구할 때 보증금이랑이 아파트 살 때도 통 보태져 짜자니 무슨 돈이 있어? 그럼 주변에 돈을 빌릴 만한 사람은 없어요? 준서야. 엄마가 이름을 부르며 바라보고 계셨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요? 매번 돈이 필요할 때마다 내가 도와준 터인데 두 번째로도 도와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능력이 벗어난 일은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그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명백히 날 기망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남편을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교회에서 살면서 식비, 세금, 생활비 등 하나도 내가 빠지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땅 파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며느리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아들과 함께 있을 때 다시 얘기를 꺼렸습니다. 내가 너희 가게 시작할 때 이 집을 사게 했을 때 이야기가 됐습니다. 돈을 거의 다 내주었음에도 식비와 생활비를 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에게 용돈을 받고 살고 있는데 내가 용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되면 왜 부동산을 팔고 함께 살자고 하지? 혼자 사도록 내버려 두지. 이 사람 말에 틀린 게 없어요. 딱 옳게 말해서 부부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나요? 가게를 28화에나 해주고 부모 노릇도 해주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집의 자녀들은 부모가 회사를 물려주고 딱 다리를 물려주고 검을 물려주는 세상인데요. 아시겠죠? 아들은 오히려 내 부인 편을 들면서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고통만 받았다고 신세한탄을 하였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는 그때부터 제 할 일을 내팽개쳤더니 점점 거친 말들을 해왔어요. 아들 집에 온 초 삶은 가스를 켜는 개념이 없어 보였어요. 작은 소리로 말하며 저만 듣으라는 듯이 말하는 며느리를 보니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첫 인사했을 때는 할 말 다 하던 당도 남이 떠나 이었지만 이 정도로 인성이 수준이 이하인 줄 몰랐었죠. 아이들이 20대 시절 어떤 스님에게 사주를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말씀하기로는 아들이 종제격 사주라 돈을 쫓는다며 돈에 광적하고 돈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돌리며 산다 하더니 딱 맞는 말이었어요. 그땐 흘려듣고 말하는 그 정도일 줄 몰랐었죠. 아들과 며느리가 돈이 없다며 대놓고 무시하고 홀대하더니 이제는 더는 내가 성과 제법을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며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주를 보고 참을 수 있었지만 저를 가정부 취급이나 돈 취급하는 것을 보니 집을 나가는 게 맞다고 보였습니다. 제가 희생할 가치가 없어 보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에 와서 아들에게 집을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엄마, 돈도 없으면서 괜히 자존심 세우지 말고 여기 있으면서 손질하면서 생활하세요. 식비는 받지 않을 테니까. 나는 너희 식모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에요. 너한테 도움을 달라고 말하지 않을 테니까 신경 꺼. 앞으로 나에게 험담할 생각하지 말고 너희 삶을 알아서 살아라. 원래 남편이 물려준 유산을 건드릴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은 없었지만 왜 나이를 먹는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며 살아야 하는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이라면 저를 위해 돈을 쓰는 걸 원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럴 것이란 생각도 들었어요. 시간은 걸렸지만 부동산을 정리하니 20억 정도의 돈이 되어 돌려보니 생각해봤어요. 형제들이 경기도로 이사가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어요. 자신들이 살아보니 노후에 살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 딸도 경기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민을 고려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경기도 구리 쪽에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언니와 남동생은 가까운 역에 거주하며 그리고 평소 배우고 싶어 했던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천연염색 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60대이지만 아직은 마음 많은 청춘인데 실제로 은퇴하고 새로운 시작을 많이 하는 나이여서 어떤 일이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작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은 불어 아들 내외에게 어디로 이사를 가거나 이 집을 어떻게 샀는지 등에 관한 얘기를 전혀 안 했었거든요. 궁금해 할 것 같지도 않아서 전혀 연락을 안 했고요. 이사를 떠날 때에는
어딘가 조그마한 곳에서 혼자 살 생각에 고생을 이유로 하는 아들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 모습을 보니 남편 유산에 대한 비밀로 하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생각했답니다. 경기도로 이사 온 후엔 경기도 군포에 살고 있는 딸도 간만에 집에 가겠다며 연락해왔어요. 아들에게는 비밀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에게 따를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걔는 남편으로부터 유산으로 경기도의 집을 상속받았다고 미리 말해 놓았습니다. 이 소식을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잘 됐다고 얘기해 주던 건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20대 일찌감치 결혼을 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두 분이나 있었습니다. 사위는 중소기업에서 회계직을 하는데 친구 소개로 대학 시절 딸과 소개팅을 해서 만났습니다. 애들은 학교 갔구나. 김서방은 요새 회사에서 잘 다니니 전에 힘들다고 했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애들이 크니 같고 그리고 엄마 사실은 다른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안부를 물으며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라의 얼굴이 초췌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얘기를 듣자면 사위가 바람을 피우고 상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살림을 차려 나갔다는 것이에요. 싹싹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어요. 연년생 아이 둘을 키운다고 잘 다니던 외국계 은행도 그만둔 딸이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지금 상간 요랑 김서방 이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중이에요. 그래도 법적으로 받는 돈은 한계가 있고 이 집 전세금 반은 엄마가 해준 거니까 재산 분할 한 번 받을 거겠지만 경기도에 있는 전세집 하나는 구 아만다가 일 것 같아요. 그냥 3년 전에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는 혼자가 되고 우리는 어떻게 키워나가야 할지. 견서이 아니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잊은 적이 모르겠소. 새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도 힘들어요. 조상님이 어떻게 그러셨나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충격이 클 텐데요. 최근까지도 아이들에게 걱정을 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아이들도 아직 어린데 그럼에도 그분의 마음이 되돌아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즉, 혼자서 노력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소송을 한 지 1년이 다 되었을까요? 이제 판결이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딸의 괴로움을 지켜보면서 혼자 버티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렇게 어렵고 도움이 되지 않는 제가 부끄러워지네요. 돈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아들을 걱정했었죠.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기에 다른 사람이 항상 잘 살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20대 후반 나이에 시집을 가면서 여유자금으로 모은 1,000만 원을 더 지불하고 간 딸은 일을 얻습니다. 새 아버지가 매우 잘 해주시지만 일은 계속돼야 해요. 쉬고 있는 엄마에게 비상금처럼 돈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여 주무로서 가지고 있도록 했어요. 제 나이는 어리지만 엄마를 걱정하며 생각하는 마음에 감동받았고 그래서 시집갈 때 집사도 돈을 보태줬고 훈수도 해주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남편이 해준 것이었지만 딸네 집에 돌아와서는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혼자 아이 둘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들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 돈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겠다고 했더라도 엄마가 고생한다며 거절하는 아이였어요. 특히 지 오빠가 엄마에게 많이 돈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자기라도 그러고 싶지 않다고 했던 적이 있었죠. 영어를 잘하는 딸이 있어 이야기를 듣니 얼마 전에 영어학원 강사로 면접까지 보았다고 하더군요. 일을 하면서 아이도 키운다는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고심했습니다. 이달 정도 지난 후 다른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각자 재산을 정리하고 집을 구해서 이사를 알리고 있어요. 현서야, 너가 싫어할 거라는 걸 알지만 이번에는 우리 손주들을 생각해서 거절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엄마랑 잠깐 어디 좀 가졌구나. 엄마 옷이 이거 예쁘다고 했냐? 나한테 도와준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엄마에게 두려워해줘야지. 난 오빠가 제안한 살고 싶어 충분히 걱정 맞게 치고 이러고 사는데요. 딸을 데리고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미리 매물을 몇 개 보고 방문했더군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와 딸이 새로 다니게 될 영어 학원이 가깝고 적당한 거리에 위치한
방 3개가 있는 24평 크기의 남동향 아파트였어요. 그곳이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여기 비싸요. 호가 너무 높아. 이 집을 내고 어떻게 받을 거야? 딸이 말했어요. 반서야.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니 너한테 좋은 걸 해주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손주들까지 생각해보자. 급하게 전세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단기간 내에 사다리를 오르는 게 더 나을 거야. 너도 생각해봐. 애들 교육비와 생활비만으로도 힘든 상황일 텐데. 집이라도 노앞에 되어 있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엄마와 아빠께서는 엄마를 위해 유산을 남겨주셨잖아요. 내가 수건을 한 번 쓰고 나면 엄마가 노후에 사용하시겠죠. 아직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기에 이 말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너는 어떻게 사업을 하고 돈을 번 적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 나는 장남으로서 가족들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받아들이겠어. 내가 돌아가기 전에 너를 아버지처럼 많이 꾸준히 도와주어서 고마워. 만약 내가 집을 사줬다면 정말 잘해준 것이라 춤을 추고 싶은 맘인데 나는 내 얼굴을 보고는 부끄러워해. 한 번씩 도와주는 것만 하고 있었으니까. 자식들에게 받지 못하고 너무 죄책감을 느끼면서 머리를 들지 못할 정도로 충분히 받았어요. 그런 생각하지도 말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들에게 받을 생각부터 마음에 부담되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미 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요. 게다가 남편이 유산을 혼자 쓸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남편은 제게 노후를 위해 쓸 거라고 말하며 만약 원하면 자식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기도 했어요. 앞으로 딸을 많이 보살피려고 하겠지만 부모가 되어 물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니 그것만으로도 기쁘기도 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슬픈지 알아요. 오히려 반대로 다행인 것 같네요. 3년이려 명에게 감사하다고 해야겠다. 아들이 외출 중에 전화가 와 있었어. 일이 뭔지 말하다 천하를 다하고 2, 3 거주지 주소를 좀 말해주라고. 2, 3하고 초대도 아무 준비도 못했어. 엄마 맞아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너가 가서 한없이 잔소리만 들을 거야? 실제로 말 재물 자리 작성 손주를 안 보고 싶어. 그들 외연원을 어떻게 물어보는지 바라지 마. 정반대라고 생각한다면 너가 내 편으로서 그들의 안부를 물어야 해요. 우리 집은 모든 게 다른 사람들과 반대로 진행해. 미워할지도 모르겠지만 이해도 해야 하니 자식인 거잖아. 이상한 집을 방문하던 중에 막을 수도 없으면서 잠깐만 다녀오라고 했어. 무슨 기분인지 아들과 며느리, 손주 모두 왔어. 특히 며느리는 내가 집을 나간다는 것에 대해 여러 번 묻더라고 하네요. 말도 안 하고 무시도 하던 이 이상원 아파트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러더니 어울리지도 않은 콧소리를 내며 아양을 떨더군요. 어머니께서 경기도에 25평 아파트라니 너무 좋겠네요. 전세도 아니라고 사실인데 그렇다고 너희랑 상관없는데 언제 혹독하게 이사할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너머. 왜 그래서 섭섭하게 말을 하는 거야? 자식이 부모가 사는 집을 보러 오는 건 당연하지. 이모 말로는 산 거라며 내가 돈 있는지 물을 데는 없다고 말했더니 돈이 어디서 나오듯이 쏘넌 치 풀어왔으면 그냥 데려가 오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와서 사람 취조하지 말고. 어머니께서 진실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한국어 문법에 맞게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오히려 소중한 말씀을 하려 한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둠에 좋은 집에서 살면서도 상담해주거나 조언해 주신 적이 없어서 속상했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댓글을 달았을 것 같은데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서는 조언을 받는 게 꺼립니다. 제가 돈을 들여 집을 산 걸 보고 자신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제가 집이나 재산에 대해 얘기했을 때부터 더 이상 접근하기 귀찮아했습니다. 손주들을 자랑하러 오는 줄 알았는데 재산 정보만 끄집어내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내놓지 않고 투자를 통해 저를 소중히 여기며 보살펴 주셨습니다. 천연염색 이수자 과정과 패션, 인테리어 등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일을 즐기셨습니다. 맘껏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내외가 아이들을 품은 후에 내 차례 자리를 떠나야 하는 걸 놓친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자식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가 생각하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침이거든요. 정말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했나 싶기도 해요. 그래도 그런 아들 내외를 무시하고 제 나름대로 여유를 즐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버른벌이야 발생한 게 발생했어요. 과하다 싶을 만큼 자주 찾아오던 아들이 문제가 생겨서 저를 찾아왔죠. 제가 해준 것 그대로 담보로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한 건데 사기를 당해 마음이 아파졌어요. 어머니, 아들이 나에게 상의도 없이 문제를 일으켰으니 어머니가 처리해줘야 해.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아이와 같이 사고 친 것도 아니고 나는 생판 모르는 일인데 어떻게 도와주라는 거지? 어머니는 지금 이 시간이고 매번 좋은 옷을 사고 좋은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돼? 내가 돈이 있는 거랑 너희가 무슨 상관인가? 연이 굳이 상관이 있나요? 남편이 어머니의 장남인 것을 생각해보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유산을 아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미리 땡겨서 해주세요. 내가 소유한 재산을 내 남편에게 다 물려줄 거야? 물론이죠. 장자상속은 상식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상식과 내가 생각하는 상식은 다르네. 난 도와줄 돈도 없고 도와줄 생각도 없어. 그 일이라면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좋겠네요. 며느리가 이 집에 시집와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냐는 도 마주친 적 있었지만 그냥 무관심으로 대하고 내보냈습니다. 돈이 없으니 무시하고 홀대하던데 돈이 있어 보이니 또 이런 식이네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며느리를 보냈더니 아들이 또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들이 왜 찾아왔는지 알고 있어서 얼굴만 봐도 머리가 지금 어지러워집니다. 난과 이부가 와서 얘기하고 가자고 했다. 난 돈도 없고 사타수한 생각도 없으니 너희끼리 알아서 해결하세요. 집을 팔아 해결하든 안 되면 이 어른들처럼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시세 알고 있어요? 5억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집을 팔고 저를 도와주세요. 귀재님이 기가 막히네요. 너는 나에게 도마 위에 나타나니 매번 치석으로 도와달라고 하고 무슨 생각으로 이 집을 팔고 나는 남아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 거야? 대전에 우리 집으로 오면 됐잖아요. 다시 웃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거면 그냥 가세요. 나는 그런 생각이라도 없어요. 그리고 너도 양심을 가져야 해. 나는 너에게 20대 때부터 사업할 거라고 말했는데 이것저것 사고 친구에게 써서 한 것만 해도 10억은 될 거예요. 다 내 새아빠가 막아준 것이고 이제는 그 사람도 없어. 날 보고 넌 어떻게 생각해? 하라는 것은 이 아저씨 우산을 얼마나 받았느냐고요. 너도 자식을 키워보려면 해야 할 일이 충분한 만큼 당신과 동석이가 갖기를 원하는 만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다 해줄 것인지 지켜보일지 몰라. 아이를 위해 헌신하고 부유하게 키우겠다고? 기대된다. 아들은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서운하다. 내 가슴에 대쏘는 말을 하는군. 고향 한 달이 지나고 술에 취해 들어온 아들놈이 또 찾아왔다. 엄마, 윤달하게 생겼어. 집도 저당으로 걸리고 일부는 바로 직전이야? 도와주세요. 충분한 능력이 있잖아. 내가 돈도 벌지 못하고 능력도 없는데 도울 수가 없어. 도와달라고 하는 건 그만해. 어떻게 그 비싼 아파트도 현상될 만큼 돈 촉한 이사 주면서 안 도와주는 건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차별하는 건지. 해체가 뭘 그리 잘못했나요? 내가 사는 아파트에 보증금 돈을 끌어넣는다면? 보태준 게 2배나 많아. 내 여동생에게 해준 것은 처음이야. 이혼해서 혼자 사는 애가 얼마나 힘들게 언니? 헌소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남자가 바람이 나서 나가겠어요. 너 어떻게 내 동생이 얘기를 남이기 하듯이 그렇게 얘기해. 절대 아이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도마 큰 말소리를 하네. 나는 아들, 딸 차별해서 챙겨줄 생각도 없어. 너를 한타를 해줄 만큼 해줬고 더 이상 해줄 능력도 안 되고. 어떻게 장남이랑 딸한테 해주는 게 같을 수 있어요? 당연히 제가 모든 것을 받아야죠.
내가 얼마나 장남 노력했다고 동생이랑 차별을 둔 이 엄마를 항상 시기였어요. 항상 현상을 먼저 그 현설을 더하여.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워. 그렇게 믿어요. 언제나 오회전을 합니다. 제가 두 번째인데요. 장녀예요. 너희들은 끝까지 만우절 할 거예요. 어머니,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결국 내 속마음이 드러나나 봐요. 잘 말했어. 넌 날 부모로만 보는 것 같아. 하지만 난 돈벌이 안 되는 기계가 아니야. 내 육신을 채워줄 도구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자식들에게 잘못 가르쳤나 봐. 이제 인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말해도 효도할 필요 없어요. 혼자 편안히 살게 해주세요. 늘 돈 문제가 생기고 집착하는 아들 때문에 내가 계속 도와주면 더 망할 것 같아서 적망했어요. 제 자식은 제 모진 말로 충격을 받은 것 같았는데 오열한 후 뛰쳐나가 버리더군요. 부모인데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한동안은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소홀히 했습니다. 걱정도 많이 했죠. 하지만 도와주겠다는 순간 이 모든 고통이 끝날 것처럼 마음을 먹고 돈 때문에 부탁하고 도와달라는 연락이 오면 받지 않았습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를 빼고 연락하고 찾아와도 부모로서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딸과 아들에게 연락이 왔는지 마음이 편치 않다며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전 이제라도 올바르게 바로잡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살아가면 모두가 이득이라는 길이라고요. 의절하겠다고 말했는데 정말 그렇게 하여 이 잘못을 바로잡는다면 의절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딸에게도 오빠가 험한 소리를 내면 도와주세요라고 요구한다면 흔들리지 말고 무시하라고 했어요. 그것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한지 계속 아들과 며느리가 끝까지 쟤를 괴롭히며 찾아왔어요. 마침내 직문을 열어주지 않았더니 소리를 질러 시끄럽게 굴고 민원도 들어오고 경비들에게 끌려가게 되었어요. 경찰도 나와서 해결하였고 화가 나서 어떻게 자식을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며 다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거라는데 어차피 우리가 주는 돈이라면 지금 힘든 시기에 제공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버릇은 버릇이지만 부모도 나중에 도와야 하는 거야. 돈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욕심과 탐욕 때문에 화가 납니다. 오히려 제가 혼자 어렵게 살아왔다면 아들도 믿지 않고 사고치거나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번에는 제가 확고하게 물러서지 않자 몇 달간 이어져온 신랑과의 관계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딸이 전해준 이야기로는 대전에 있는 아빠들을 결국 팔아서 빚을 갚고 포차를 하는 식당에 가서 방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하나를 주면 부족하다고 하나를 더 달라던 아들이 어디까지나 얻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제가 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중요시하는 게 화근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라도 부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가정을 지켜가길 바라며 서로를 원망했던 2년의 시간을 보냈던 것을 지나 현재는 저와 아들, 그리고 아내와 함께 가끔 외식을 하며 연락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식당 운영을 하며 힘들 때도 있었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최근에는 식당 근처에 작은 투룸을 전세로 얻었다고 합니다. 저도 경기도 아파트를 정리하고 고향인 부여로 내려와 시골집을 개조하여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염색을 취미생활로 즐기며 살고 있는데 어릴 적부터 흙을 밟으며 자란 그 마음이 편안하고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좀 있는 재산으로 자식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재벌이나 부자들이 상속 문제나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한 칼부림 나는 것도 이해가 가긴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제일 좋은 것은 부모 자식 간의 대화를 많이 하고 물질보다는 정서적인 교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들 며느리와의 일련의 일들로 저는 노예 쓰다 남는 재산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할 생각입니다. 문득 부모도 돈이 있고 봐야 자식한테 무시당하고 살아가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군요. 아니라고 하기에는 돈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 자식 간의 돈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도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관계는
확실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제가 교사가 되었으면 여러분들에겐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제2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